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목표 중심 모형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게 판단 중심 모형입니다. 이 판단 중심 모형이라는 것은요, 평가라는 것이 평가자의 전문성을 이용해서 평가 대상의 가치와 장점을 체계적으로 판단하는 활동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평가 전문가가 딱 해가지고 하는 거다. 이 평가 전문가의 전문성에 기반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다.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모든 평가 모형은 가치 판단의 측면을 사실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판단 중심 모형은 평가자의 주관적인 전문성을 가장 중요한 평가 전략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평가자의 주관적 전문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다른 평가 접근과는 구별됩니다. 이 모형의 대표적인 학자는 스크리븐이나 스테이크 같은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 판단 중심 모형의 특징을 다음처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이 내재적 준거와 외재적 준거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준거라는 것을 기준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재적인 것과 외재적인 기준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내재적인 기준이란 뭐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것이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이고요. 외재적이라는 것은 기준이라는 것이 바깥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크리블이나 스테이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재적인 기준과 외재적인 기준을 구별하면서 기존의 평가는 평가가 내재적인 기준에 치우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평가는 외재적인 기준, 즉 외재적인 준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내재적인 준거란 뭐냐 하면 평가 도구나 평가 방법이 신뢰롭냐, 객관적이냐, 또는 평가 도구를 어떻게 제작할 거냐, 문제는 어떻게 만들 거냐, 평가 점수를 어떻게 통계적으로 처리할 거냐, 이런 것들이 내재적인 준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외재적인 준거라는 것은 판단하려는 대상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 즉 효과가 있냐 없냐 하는 이 효과적인 것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요, 평가 자체의 효과라든지 평가에 의한 학생의 변화라든지 평가의 부작용이나 역작용이라든지 또는 이 부작용이나 역작용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재적 준거를 물론 이렇게 막 경시하는 게 아니고요. 평가에 대한 관심의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스크리븐 같은 사람들에 따르면요. 평가자의 역할에 따라서 평가의 기능을 구별해야 하는데 그렇게 구별할 때는 형성평가와 총합평가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 중에 있거나 진행 중에 있는 수업을 개선하려면 형성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해야 되고 이미 마무리되었거나 완성된 수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총합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개념상으로도 이 두 평가, 즉 형성평가와 총합평가는 서로 다르고요. 평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의 계획이나 자료 분석 방법도 형성평가와 총합평가는 다르죠. 이 두 개념은 처음에 제한된 의미와는 다소 지금은 좀 다르게 사용되고 있지만 어쨌든 평가의 과정이나 방법에 형성평가와 총합평가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특징은요. 목표의 질에 관한 평가 개념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교육평가 또는 수업평가가 정해진 목표의 성취 수준이나 정해진 목표의 질만을 따지는 게 아니고 목표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목표로 결정된 것이 절대불변의 진리나 바이블이 아닌데 어떻게 목표 달성 여부만을 확인하느냐, 목표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탈목표 평가와 목표 중심 평가와의 차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 즉 수업을 평가할 때 사전에 목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요, 수업의 효과나 가치를 평가하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모든 평가의 그 결과를 그 목표에 근거해서 판단하게 되죠. 이런 과정 속에서 평가자들은 목표가 제대로 성취되었다고 보는 편견과 허위적인 합리화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목표에 대한 정보가 없이 여러 가지 정보와 증거만을 수집해서 그 수업의 목표가 뭐고 제대로 된 성취가 되고 있고 가치가 뭔지를 판단하는 평가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에 대한 정보를 안 주고 일단 평가해서 이 프로그램, 이 수업의 목표가 뭔지를 역으로 찾아가 보자는 거죠. 이런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판단 모형 중에는 스크리븐의 탈목표 모형이나 스테이크의 종합실상 모형이나 아이즈너의 감시관이나 교육 비평 모형 등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가 보죠. 먼저 스크리븐의 탈목표 모형입니다. 스크리븐은 평가라는 것이 사물의 가치나 장점을 체계적으로 판단하는 일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목표의 달성이 교육 관계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를 하는지 판단해야 되고, 목표와 관계없이 교육 관계자의 요구를 기준으로 실제적인 가치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목표 중심 평가는요,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의도했던 1차적인 성과만을 확인을 하지만 목표 이외의 2차적인, 3차적인 또는 잠재적인 부수 효과가 수업을 통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평가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수업이 본래 의도와 목표는 달성했지만 그 외 부수적인, 부정적인 효과 때문에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수업은 열심히 했어요. 공부는 잘해요. 근데 인성이 개떡 같은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수업을 통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수업은 했지만 이 수업을 열심히 함으로써 아이들이 인성이 파괴되고 창의성이 파괴되고 이렇게 되면 이 수업은 폐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찾아내자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업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그 외에 수업 목표가 추구하려고 하는 그 외에 수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수업이 있다고 하면 그 수업은 목표는 달성 못했지만 계속 해야 되는 수업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목표 달성 모형은 찾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목표 모형을 통해서 굳이 목표만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이 아니라 다른 수업들, 다른 평가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평가 전문가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교육평가 전문가가요, 수업의 효과를 목표 달성의 정도뿐만이 아니라 수업의 부수적인 효과까지를 포함해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부수 효과를 확인할 때 목표 대신에 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 집단, 즉 교육 관계자가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고려해가지고 이 수업의 가치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스크리븐은 요구 근거 평가를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구 근거 평가. 이거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뭘 제시하냐면 핵심적인 평가 체크리스트를 제시를 합니다. 이제 여기 평가 중거 항목과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뭐 그것보다는 여러분들 여기 이제 탈목표 모형의 체크리스트 주요 항목 18가지 정도를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이 지속적인 평가의 준거를 수정 보완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만들어내고요. 이 탈목표 평가라는 것이 목표에 대한 정보가 없어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냅니다. 그러면서 수업의 모든 효과를 포괄적인 입장에서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요. 목표 중심 평가를 실시하더라도 목표 자체의 가치를 판단할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평가의 이론과 실제에 큰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판단 중심 모형의 두 번째 내용은 스테이크의 종합 실상 모형입니다. 갑자기 스테이크가 먹고 싶네요. 죄송합니다. 이 스크리븐과 함께 판단 중심 모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이제 이 스테이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프로그램, 즉 수업의 모든 측면을 고려해서 평가해야 된다. 즉 전체적인 평가 국면을 고려해야 된다. 즉 종합적으로 실제적인 상을 평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여 종합실상 모형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은 대상을, 즉 학생을 평가할 때 수업과 관련된 모든 측면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배운 평가 계획에 의거해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가지고요. 수업을 기술하고 수업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스테이크 같은 사람들은요. 교사가요, 자신의 수업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업 이론 발전에 기여하려면 전체적인 평가 국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심의하고 검토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모형은 때로 안면 모형이라 불리기도 하고요. 안모 모형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안모는 얼굴, 즉 이 전체적인 얼굴의 윤곽을 나타내기 때문에 평가의 전체적인 윤곽, 수업을 둘러싼 전체적인 모습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스테이크는 평가를 공식 평가와 비공식 평가로 나누는데요. 이 수업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공식 평가를 해야 하지만 이 공식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에 대한 기술 이렇게 쭉 쓰는 거예요. 그 다음 판단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공식적 평가를 위한 판단을 회피하거나 공식적 평가를 위한 쭉 내러티브하게 쓰는 기술 없이 판단만 하는 것은 평가를 불완전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관찰하고 평가를 기술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봤죠. 여기 이제 기술과 판단이 나오죠. 기술은 디스크립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 따라서 이제 저지먼트 판단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게 종합실상 모형의 구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테이크는요, 종합실상 모형에서 관찰하고 수집해야 하는 자료를 선행 요건, 실행 요인, 성과 요인으로 구분합니다. 자, 선행 요건, 실행 요인, 성과 요인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선행 요건에 관련한 자료는 수업 실시 전에 존재하는 학습자의 특성, 교육 과정, 교육 시설, 학교 환경 등을 지칭하고요. 실행 요인과 관련된 자료는 학생과 선생님 간, 학생 간, 우연적인 상호작용을 비롯해서 질문, 설명, 토론, 숙제, 시험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성과 요인은요. 수업에 의해서 나타난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 흥미, 동기, 태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림 2-2와 같이 표현되는 겁니다. 위에 그림을 잘 살펴보시면요. 먼저 수집된 기술 자료를 선행 요건, 그 다음에 실행 요인, 그 다음에 성과 요인 이렇게 분류하죠. 여기 나와라.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렇죠? 의도된 선행 요건, 의도된 실행 요인, 의도된 성과 요인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관찰된 선행 요건, 실행된 선행 요건, 실행된 요인, 성과 요인들을 쓰는 겁니다. 이 기술이 쓰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분류를 해서 3 곱하기 2의 행렬표에 넣는 거죠. 판단 자료 역시 마찬가지고요. 요렇게 넣어가지고 그것이 합지하느냐, 논리적 연관성이 있느냐, 경험적 연관성이 있느냐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 이 스테이크의 종합실상 모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끝으로
아이즈너의 감시관 및 교육 비평 모형이 나옵니다. 아이즈너는 이제 당시에 그러니까 1970년대 중후반에 이 양적인 평가, 통계에 의한 양적인 평가가 관행하던 것을 비판하였는데요. 어, 아이즈너 입장에서는요, 행동주의 심리학에 기초한 목표 중심 모형이나 의사결정 모형 같은 것들은 교육 현상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맥락이나 질적 특성을 무시한 채 교육 현상을 분절적으로 수치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판하게 되죠. 그런 어떤 수치화한 평가들은 그 교육이나 수업을 둘러싼 특별한 어떤 특성, 본질적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 중심 모형이나 의사결정 모형의 경우에는 교육 현상을 수치화하고 계량화함으로써 개별 현상의 어떤 고유성을 무시하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요. 특히 목표 중심 모형은 미리 설정된 목표의 성취 여부만 확인하기 때문에 수업이 일어나는 과정이나 수업이 일어나는 맥락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현상들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판을 했죠. 그리고 행동주의 심리학에 기초한 평가라는 것이 교육의 개별적인 특성과 인간의 속성을 무시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수업을 예술에 비교를 하면서 교육적 감시관이라는 내용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감시관이나 교육 비평 모형이라는 것은 예술 작품을 감정하고 비평할 때 전문가들이 쓰는 절차나 어떤 기술적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기술하고 사정하고 조명하듯이 수업 역시 평가 역시 전문가가 그의 예술적인 감각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계적인 분석을 이제 지향하고 평가자의 전문성이나 경험에 입각한 질적 평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따라서 평가자의 어떤 지각적인 민감성,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지식을 활용한 민감성, 풍부한 경험, 세련된 통찰력, 전문가적 판단, 이런 전문가의 평가자의 전문성이나 자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 평가 모형은 감시관과 교육 비평 이 두 가지로 이제 구분됩니다. 이렇게 감시관과 교육 비평 이렇게 구분된데요. 감시관이라는 것은 관찰 대상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깨닫는 감상술, 그러니까 예술을 보는 감상술 같은 것들로서 평가하려고 하는 교육 현상의 미묘하면서도 중요한 자질을 인식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감식가의 지각이라는 것, 이 감식을 하는 사람의 어떤 이 지각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지식,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그에 대한 지식과 관련 선행 경험의 축적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걸 판단하는 감식가의 이 감식 능력은 이 감식가의 사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 평가라는 것이 곧 감상의 예술이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육 비평이라는 것은 감시관을 통해서 지각한 사건이나 사물의 특질과 중요성을 밖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비판적인 글로서 표현하는 건데요. 일종의 표출의 예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때 은유나 유추나 시사나 암시 같은 방법을 통해서 교육 비평을 하는 것이지 이 학생이 이런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은유나 유추나 시사나 암시로 표현하는 것이지 이 학생이 70점이다 이 학생이 60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즈너의 감시관이나 교육 비평 같은 것들은 타일러나 하몬드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제시했던 것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나타나지 않죠. 전문가의 예술적 표현 방법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이제 판단 중심 모형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전문가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아주 예술적이고 주관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수업이 일어나는 과정, 수업이 일어나는 맥락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아주 디테일하게 바라보고 개개인의 특성을 바라본다는 측면의 장점도 있지만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단점은 가지고 있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판단 중심 모형이고요. 이제 이런 판단 중심 모형은 이제 구성주의 수업과 연계돼서 요즘 많이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판단 중심 모형에 들어가고 이제 여기까지 판단 중심 모형을 보고 나서 이제 끝으로 나중에 의사결정 모형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판단 중심 모형이었습니다.